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이정자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벼농사를 지으며 40년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죠. 딸 혜진이를 키우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평범하지만 충만한 삶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딸 혜진이와 사위 준혁이가 저를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어머님 혼자 시골에 계시면 안 된다면서 서울 아파트로 데려왔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손주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위 준혁이는 정말 효자예요. 아니, 효자였어요. 제가 감기만 걸어도 좋은 병원에 데려가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친어머니보다 더 잘 챙겨준다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저도 늦둥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라며 위로해 주었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고마운 일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전날이었어요. 대학병원 6층 외과 병동 4인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옆 침대 할머니는 벌써 코를 골고 계시고 건너편 아주머니는 자식들과 통화하느라 바쁘시고 저만 혼자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간병인 수영 씨가 저녁 7시쯤 들어오면서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에요. 준혁이가 직접 알아봐서 고용한 분인데 경력도 오래되고 환자들 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15년째 간병 일을 하고 계신다면서 저처럼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돌봐보셨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 수술 받으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아, 어머님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다들 처음엔 무서워하시지만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시거든요. 어머님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하루에 12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괜찮다고 준혁 씨가 그러시던데요. 어머님 수술하시는 동안이랑 회복하실 때까지는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요. 수영 씨가 수술 동의서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그 종이를 보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위암 3기, 부분절제술. 의사 선생님은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셨지만 제 나이에 전신마취라니. 무엇보다 수술비 항목들을 보니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어머님, 이 서류 보시면 수술비가 1200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 빼면 실제로는 8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요즘 암 수술이 다 그래요. 그런데 준혁 씨가 정말 효자시네요. 이런 큰 돈도 주저없이 내신다니.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수영 씨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벌써 1,500만 원은 넘게 들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요 라면서 더 좋은 병실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저녁 8시쯤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죽 한 그릇이랑 반찬통을 들고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준혁이가 직접 끓인 거예요. 아이고, 그 바쁜 사람이 또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수술 때문에 회사 일도 밀어놓고 있어요. 내일은 아예 연차내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고요. 과장님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진이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끓인 게 느껴졌어요. 닭고기도 부드럽게 잘 우러나고 야채도 소화가 잘 되도록 곱게 다져 넣었더라고요. 정말 맛있다. 준혁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엄마,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2시간 동안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혜진아, 엄마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준혁이가 내 보험 관련해서 뭔가 했다고 하던데. 너도 알고 있어? 혜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험이요. 어떤 보험 말씀이세요? 암보험 말이야. 2억짜리. 아, 그거요. 엄마 혹시 모르니까 준혁이가 미리 가입해 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혜진이의 대답도 너무 빨랐고 너무 준비된 것 같았어요. 혜진아, 수술비 얼마나 더 들까? 엄마, 그런 걸 왜 걱정해요? 준혁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내 수술인데. 혜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그냥 준혁이한테 맡기세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 그때였어요. 준혁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고마워라, 준혁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당연한 일이죠. 준혁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웃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을까요? 준혁아, 수술비 말인데. 어머님, 그런 걸 왜 걱정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편히 계세요. 그래도 내가 알아야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수술만 잘 받으시면 돼요. 준혁이가 웃으면서 말을 자르더라고요. 혜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둘 다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밤 9시쯤 둘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분명히 고마운 일인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병실은 조용했어요. 옆 침대의 할머니는 진통제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계셨고 건너편 아주머니도 코를 골고 계셨어요. 수영 씨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수술 전이라 그런지 많이 불안하세요? 다들 그러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수영 씨,
혹시 다른 환자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요? 환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돈 얘기도 안 하고 집집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환자분이 직접 다 챙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 알아서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큰 수술일 때는 가족들이 환자분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영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직접 관리하세요? 응? 그걸 왜?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종종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자분이 수술받는 동안 가족들이 필요한 서류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보험금 청구라든지 의료비 대출이라든지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에 준혁이가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통장하고 인감을 맡아달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어머님이 수술 받는 동안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었어요. 과연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아이고 잠이 안 와 하시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 아침 9시면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밤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젊은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내일 수술인데 잠이 안 와서요. 혹시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험이요? 어떤 보험 말씀이신가요? 제 명의가 아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호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간호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수술 전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병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준혁이가 혹시 모르니까 라고 했던 그 말. 정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깊게 자지는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효자 연기, 20년.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수술 당일 새벽 5시에 잠이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잘 수가 없더라고요. 수영 씨는 간이 침대에서 조용히 자고 계셨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뒤척이며 잠을 설쳤는데 결국 새벽에 완전히 잠이 달아나 버렸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잠이 안 와서 복도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라도 쐬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어서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간히 간호사분들이 지나다니시고 멀리서 환자 호출벨 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6층 복도 끝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어요. 벤치 2개와 자판기가 놓여 있는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거든요. 창문 너머로 새벽 2시의 불빛들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어요. 수술이 오전 9시인데 벌써 온 건가? 아니면 밤새 병원에 있었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나야. 지금 병원이야. 애들 다 자고 있어서 조용해. 준혁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벤치 뒤쪽 그늘에 숨어서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수술하고 나면 적어도 2주는 의식이 못 돌아올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고. 전신 마취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 하루 이틀이면 깨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2주씩이나 의식을 못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까지 모든 서류 처리 끝내야 해. 통장이랑 인감은 이미 받아뒀으니까. 응, 지명의 이전도 가능할 거야. 시골집이지만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5억은 충분히 나올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명의 이전이라니. 제가 시골에 가지고 있는 그 집 말인가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그리고 5억이라니. 언제 그렇게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아니야, 절대 안 들킬 거야. 늙은이가 수술로 정신없을 때 알아챌 리 없어. 혜진이도 내가 알아서 설득할 거고. 어차피 엄마 혼자 시골에서 뭘 하겠어. 요양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늙은이라고 저를 늙은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니.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계획까지 세워뒀다는 거예요? 돈은 걱정 마. 집만 팔아도 5억은 나올 거야. 시골이지만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통장에서 빼낸 것도 있고. 아, 맞다. 보험금도 있지. 암보험 2억짜리. 내 명의로 가입해뒀으니까 문제 없어. 저는 벤치에 붙어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비 명목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낸 병원비는 다 제 돈이었다는 거예요? 수술 실패. 그럴 리 없어. 의사가 성공률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실패하면 더 좋지 않겠어. 유산 상속이 더 간단해지잖아. 보험금도 바로 나오고. 그때 준혁이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마치 악마 같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지 뭐. 준혁이가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들어버렸거든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은행 가서 대출 서류부터 정리해. 집 담보로 3억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험도. 응, 맞아. 암보험이 2억이었지. 보험까지. 저는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혜진이는 바보야. 엄마 사랑한다고 우기지만 막상 돈 문제만 나오면 나한테 다 맡기잖아. 자기는 손 안 더럽히면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혜진이도 바보라고 손 안 더럽히면서 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혜진이도 이 계획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 딸도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건가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20년 동안 효자 연기한 게 아니잖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20년 동안 효자 연기라고. 연기였다고요? 그래,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도 새 출발이야. 그 돈으로 사업도 시작하고. 아, 잠깐. 간병인이 깨나 보다. 이따 다시 전화할게. 준혁이가 전화를 끊고 복도 쪽으로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벤치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제 병실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뭘 본 걸까요? 20년 동안 저를 속여온 그 사람을 저는 진짜 사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배신감보다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더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속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수술은 3시간 후에 시작될 텐데 저는 정말 그 수술대에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 그 무서운 계획을. 복도를 걸어가는 준혁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저를 얼려버리고 있었어요.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진심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 수술대에 올라가야 할까요?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히 속아왔다니. 그리고 제 딸도 그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다니요. 복도에서 나오는 준혁이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대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병실로 돌아갔어요. 수영 씨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다행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새벽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5억, 집을 팔아서 5억, 2억, 보험금 2억, 병원비 명목으로 뺀 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준혁이를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제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를 아니면 아예 실패하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내 목숨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병실로 돌아와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수영 씨가 깨어나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제 얼굴이 새아에게 보였나 봐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어디 아프세요? 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나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머릿속이 온통 준혁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로 가득했거든요. 20년 동안 효자 연기를 했다는 말, 좋으면 더 좋다는 말. 그 모든 게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수영 씨, 혹시 제가 모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험이요? 어떤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보험이요. 2억짜리.
누군가 제가 모르게 가입해 뒀 것 같아서요. 수영 씨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가족들이 준혁 씨 명의로 가입해 주신 건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어려우니까 자녀분 명의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명의가 아니라 준혁이 명의로. 그러면 보험금도 준혁이가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상해요. 왜 제가 모르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7시쯤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손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너무 가짜 같아 보였어요.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수술날이네요. 아침도 드시고 커피도 가져왔어요. 준혁이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준혁아, 보험 얘기 좀 하자. 보험이요? 무슨 보험 말씀이세요? 준혁이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가입한 암보험 말이야. 2억짜리. 언제 가입한 거야? 순간 준혁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실까봐 제가 가입해 드린 거예요. 누구 명의로? 제 명의로요.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가입이 어려워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그럼 보험금도 너가 받는 거네?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어머님, 수술 전이라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준혁이가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혁아, 내 통장하고 인감 돌려줘. 어머님, 수술비는 내가 직접 낼게. 내 돈으로.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다고 했잖아요. 내일은 내가 하겠어. 그때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준혁이가 재빨리 혜진이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암묵적인 소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세요? 혜진아, 너도 알고 있었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받는 것을 예상했다는 듯 했어요. 집 팔레기 말이야. 시골집 말이야. 혜진이와 준혁이가 동시에 굳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려. 엄마,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런 얘기를. 혜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아주 자세히 다 들었다고. 저는 새벽에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준혁이의 전화 내용을, 집을 팔려는 계획을, 보험금 이야기를, 20년 동안 효자 연기를 했다는 말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효자 연기했다고 한 것도 오해야? 느른이라고 한 것도.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청백해졌어요.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혁이가? 혜진이가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혜진아, 설명할게.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오해가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수술 안 받을 거야.
지금 당장 퇴원할 거고.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수술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수영 씨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 제발. 혜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수술만은 받으세요.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고. 혜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이 모든 계획을.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것보다는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저는 수술 동의서를 찢었어요. 종이를 찢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당황감이 느껴졌어요. 수술 안 받으시면 생명이 위험해요. 정말로 위험해요.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 내 목숨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김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김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병실 분위기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정자 환자분, 수술을 연기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수술 동의서를 찢으셨다고 들었는데 가족들과 상의할 일이 생겼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일주일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더 퍼질 수도 있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제 몸이고 제 인생이니까요.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사로서는 찬성할 수 없지만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정말로 반드시요. 준혁이와 혜진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마침내 제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들의 계획과 제 의지 사이의 싸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쌓은 지혜로 이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였어요. 진실을 드러내기에는 말이에요. 수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았으니까요. 주도권이요? 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인생을 결정해 왔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결정할 거예요. 수영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영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10년 동안 쌓인 거짓말들, 속임수들, 이 모든 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혜진이는 정말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준혁이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혜진이를 믿고 싶었어요. 제가 키운 딸이 저를 그렇게 배신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알고 있었다면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정자 씨 수술 연기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가족들과 상의할 일이 생겨서요. 아이고, 무슨 일이신지.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수술은 꼭 받으셔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일주일 동안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 싸워야 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였어요. 진실을 드러내기에는 말이에요. 퇴원한 다음 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혜진이와 준혁이는 직장에 갔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골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인터넷으로는 어려워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부탁했더니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분명히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도장을 안 찍으면 팔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이죠. 하지만 법무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누군가 어머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준혁이가 제 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인감 신고를 새로 하세요. 그리고 통장도 전부 재발급 받으시고요. 법무사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오후에 모든 걸 처리했어요. 새 인감도 만들고 통장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도 모두 바꿨어요. 저녁에 준혁이와 혜진이가 돌아왔어요. 준혁이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다녀왔어. 은행에서 뭘 하셨는데요? 내일 처리했지. 준혁이가 불안한 듯 혜진이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정말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구나. 어머님, 혹시 통장 재발급 받으신 건 아니죠? 받았어. 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왜 그런 걸 하셨어요? 내 통장인데 내가 왜 못해? 어머님, 그러시면 병원비는 어떻게 내실 거예요? 내가 낼 거야. 내 돈으로. 그때 제가 준비한 걸 꺼냈어요. 녹음기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된다고 법무사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준혁아, 너 며칠 전에 누구하고 통화했지? 무슨 통화 말씀이세요?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한 통화 말이야. 준혁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집 팔아서 5억 받고 보험금 2억 타고 은행에서 3억 대출 받는다고 한 그 통화 말이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고 혜진이가 준혁이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혜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나 설명할게. 대답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오해야.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야. 그때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20년 동안 효자 연기한 게 아니잖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녹음이었어요. 법무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저는 오늘 오후에 준혁이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꿰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통화를 녹음한 거였고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더 좋지 않겠어. 유산 상속이 더 간단해지잖아.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혁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고마웠어. 정말 연기를 잘했더라.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법무사님께 받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내일 모레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혜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몰랐을 리 없거든. 혜진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엄마를 위한다는 말 하지 마. 나를 위한 거였으면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혁이와 혜진이가 짐을 쌌어요. 중간중간 문을 두드리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아, 이게 제 집이구나. 제가 주인인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제 등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손으로 제 미래를 지켜낸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수술 언제 받으실 거예요? 제가 또 간병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수영 씨. 3일 후에 수술 받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받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각자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개운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준혁이와 혜진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70살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법무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세인감을 만들고,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 모든 일들이 제 손으로 직접 처리한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 일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처리한다는 느낌 말이에요. 오후 3시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은행 일 때문에 나와 있어. 은행에 왜 가셨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내일이니까 내가 처리하지. 어머님, 혹시 통장을 재발급 받으신 건 아니죠? 역시 그거였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왜, 내 통장인데 내가 왜 못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서요. 힘들지 않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전화 너머로 준혁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중요한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려 주세요. 아니야, 오지 마. 나도 곧 집에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와 혜진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계셨어요? 혜진이가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었는데요? 내 미래를 위한 일들이었지.
준혁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잘못했냐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20년 동안 거짓말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혜진아,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법무사님께 배운 대로 녹음 기능을 켰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다 녹음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뭘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기록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병원에서 누구하고 통화했지? 새벽 6시에. 준혁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다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약속대로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수영 씨가 계속 간병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고용했거든요. 어머님, 무서우세요? 수술실 앞에서 수영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회복 기간 동안 혜진이가 몇 번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문 밖에서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칠 후에는 문을 열어줬어요. 혜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준혁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엄마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혜진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화내지는 않았어요. 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의 인생은 엄마가 결정한다.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자.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해.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원 후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갔어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우리 집이었어요. 집은 그대로였어요. 준혁이가 관리해줬다고 했는데 정말 잘 관리되어 있었더라고요. 아이러니했어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집은 성실하게 관리했다니. 엄마, 여기서 혼자 지내실 수 있어요?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20년 전에도 혼자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살 이유가 뭐 있겠니? 그래도 걱정 마.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며칠 후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반겨주셨어요. 정자 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다니까. 도시에서 딸이랑 살았어요. 그런데 왜 혼자 돌아왔어? 딸은 딸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정겨웠어요. 아이고, 정자씨다. 언제 돌아왔어? 생선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 왔어요. 혼자 왔어. 딸은? 딸은 도시에서 일해야죠.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 어떻게? 괜찮아요. 혼자가 더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한 달 후, 혜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제 손자, 손녀들이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할머니, 왜 여기 혼자 살아요? 할머니가 여기가 좋아서 그래.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너희는 도시에서 학교 다녀야지. 주말에는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저는 새로운 규칙을 정했어요. 혜진이와 아이들은 주말에만 놀러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의지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요. 가끔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건강하세요? 건강해.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이게 더 좋아. 엄마, 혜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정말 그래요. 7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편안해요.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통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만약 그때 모르고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해서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사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병원 복도에서 들은 통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잠이 들었다면, 만약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라도 직면할 용기,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 말이에요. 요즘 시골집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7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오직 제 의지로 말이에요. 가끔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 정말 그래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당당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정함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이번처럼 진실을 직면할 때 말이에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지금 제가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면서 느끼는 이 자유로움과 평온함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매일 아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70세의 새로운 꿈 말이에요. 시골집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손주들이 놀러 와서 할머니표 밥을 먹고 가는 그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들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